그래서 이제 우리의 수업 시스템이 제가 우선 전자칠판 이렇게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교재를 같이 보면서 밑줄을 긋고 그 다음에 뭐 옆에 있는 기출 지문들을 확인하는 순서로 가기 때문에 사실 똑같은 내용을 2번, 3번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암기를 해두세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정리하고 암기하지 않는 공부, 그냥 눈으로 보고 밑줄 긋고 넘어가는 공부는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곧 잊어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정리하고 암기하고 그렇게 넘어가야 됩니다. 대리란 무엇이냐 뭐 이런 내용이 잠깐 있어요. 뭐 어려운 얘기인데요. 대리가 뭔지를 물어보는 문제는 안 나옵니다. 제가 계속 이 어떤 개념을 정의할 때 드리는 말씀이지만 어떤 개념을 직접적으로 정의하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냐면 구별 개념들, 비슷한 개념들을 정리하다 보면 오히려 이 개념이 좀 선명해져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대리란 무엇이냐 이걸 잠깐 공부할 때 구별 개념들, 예를 들면 사자라든가 대표라든가 뭐 이런 것들과 좀 구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저렇게 하나, 둘, 셋, 네 가지를 공부하게 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대리는 대리의 삼면관계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항상 이런 식으로 모든 교과서가 서술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본인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이게 대리인에게 일을 맡기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대리인이 있어요. 그 다음에 대리인이 누군가와 법률 행위를 할 겁니다. 우리 상대방이라고 합시다. 그럼 본인, 대리인, 상대방 이 사이에 본인, 대리인, 상대방 사이에 법률 관계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이렇게 선을 그으면 이게 삼각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대리의 삼면관계다라고 하면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문제 하나,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 둘, 상대방과 본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 셋, 요 세 개를 합쳐서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도 하나씩 정리되고 출제될 거예요. 자,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대리권이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아까 대리는 남의 일을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남의 일을 하는 건 원칙적으로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남의 일을 해도 되는 경우는 바로 내가 본인으로부터 대리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네가 나 대신 일을 해줘라고 하는 대리권을 받았기 때문에 해도 되는 거예요. 따라서 본인이 대리인에게 주는 이 권한, 이걸 이제 대리권이라고 하는데요. 대리권이 언제 발생하는지를 봅니다. 자, 대리권이 언제 발생하냐면 이건 대리권의 종류에 따라 달라요. 대리권이라고 하는 건 크게 뒤에 가서 하겠지만 본인이 대리인에게 법률 행위를 통해서 가져라 이렇게 주는 임의 대리권. 그다음에 우리 법률에 우리 여러분들 가족법은 시험 범위가 아니지만 주로 가족법에 그런 것들이 많아요. 법률에 정해져 있는 대리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은 거의 안 그러겠지만 미성년자는요 부모님이 친권이라는 걸 갖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권자 이런 말 쓰잖아요. 그 친권 안에는 대리권이 있어요. 그래서 법률에 정해진 대리권, 이 법정 대리권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임의 대리권과 법정 대리권의 유형에 따라서 대리권의 발생 원인이 다릅니다. 임의 대리권은 대리권을 주는 행위, 이른바 수권 행위를 통해서 대리권이 발생하고요. 법정 대리권은 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발생한 대리권을 일정한 경우에 좀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대리권은 대리인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리인은 본인으로부터 뭐 보수를 받든 아니면 인간적인 관계가 있든 남의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효과는 본인한테 간단 말이에요. 법률 행위를 침을 뱉으면 그게 이제 얘한테 피해를 준단 말이에요. 따라서 대리권을 일정한 경우에 좀 제한할 필요가 있고요. 요게 이제 우리 법에 정해져 있는 뭐 공동 대리라든가 124조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판례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대리권 남용의 법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뒤에서 다 할 거예요. 제가 누누이 지금까지 이렇게 왔지만 우리가 지금 요거 하는 거는요. 요거 지금 객관을 잡는 것은 뒤에 가서 한 번 더 보기 위한 예습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편한 마음으로 일회독한다는 마음으로 편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대리권 제한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대리권이 어떤 경우에 소멸하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대리권 소멸 원인은 사실 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임의 대리와 법정 대리가 좀 다릅니다. 법정 대리는 아예 대리권 소멸 사유가 법에 정해져 있죠. 예를 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친권은요. 이 미성년자가 19살이 넘으면 만 19세가 넘어서 성년이 되면 친권 없어지는 겁니다. 임의 대리권은 언제 없어지느냐? 이제 그거는 우리 법에 정해져 있어요. 뭐 수권행위의 철회라든가 원인된 법률 관계의 종료로 없어져요. 자, 그거 말고 대리권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본인이 죽었다든가 대리인이 죽었다든가 대리인이 파산했다든가 또는 대리인이 성년후견 선고를 받게 되면 대리권 없어집니다. 법에 정해져 있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요 본인과 대리인 간의 관계에서 배우게 됩니다. 자, 요거를 지울게요. 다 지우고. 됐죠? 그래서 요거. 자, 다시 한번 여기
대리인 써놓을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본인과 대리인 요거 쓰다 만 것 같아요. 이렇게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첫 번째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자, 두 번째는 대리인과 상대방, 요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에 생기는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요걸 제가 두 번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건 결국 이제 대리 행위입니다. 대리 행위. 네, 대리 행위라는 것을 여기서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대리권을 가지고 이제 실제로 대리인이 밖에 나가서 상대방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변리사가 되셔서 회사로부터 대리권을 받고 그걸 가지고 뭐 상대방이 특허청이 될지 아니면 특허를 다투는 상대방이 될지 뭐 다른 회사가 될지 가서 교섭을 하잖아요. 행위를 하고 우리 그걸 대리행위라고 하는데요. 이 대리행위는요 기본적으로 행위 능력이라는 게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행위 능력을 봐왔죠. 예를 들면 미성년자라든가 한정, 피성년 이런 거 했잖아요. 피한정, 피성년. 네, 이런 것들이 대리행위에서는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효과를 어차피 대리인이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리인은 제한 능력자여도 상관이 없어요. 다만 대리행위를 하려면요.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반드시 현명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요. 현명. 이게 한자라서 그래요. 이름을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드러내다, 보이다 할 때 현자입니다. 이제 내가 대리인으로서 내가 대리인입니다. 이걸 상대방한테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 상대방이 내가 대리인인 줄 알죠. 예컨대 본인이 이름이 뭐 우리 이제 익숙하죠. 이거 갑이라고 할게요. 대리인을 을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상대방을 병이라고 합시다. 우리 이제 갑, 을, 병에는 익숙하죠. 을이 이렇게 쓰는 거죠. 서면에다가 서류에다가 갑의 대리인 을, 갑의 대리인 을 이렇게 쓰면 상대방이 병이 이걸 봤을 때 을은 갑의 대리인이구나 이거 알 수 있죠. 이렇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름을 보여줘라. 우리가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현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리에는 반드시 현명이 있어야 됩니다. 상사대리라고 나중에 이제 상법으로 혹시 하시게 되면 보실 텐데요. 상사대리에는 현명이 필요 없어요. 근데 일반적인 이 민사대리에는 반드시 이름을 보여줘야 됩니다. 현명하지 않았을 때는 대리행위로서 적합하지 않아요. 유효하지 않아요. 다만 이 현명에 관한 구체적인 쟁점들도 있는데 그건 어차피 우리가 뒤에 가서 하면 되죠. 그래서 이 대리행위는 행위 능력이 필요 없다는 것과 현명이라는 걸 중심으로 보게 될 겁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하자면요. 이 대리행위를 하다 보면 대리행위에도 하자가 생길 수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의사표시의 하자 공부하고 왔잖아요. 똑같이 대리행위도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리인이 상대방과 법률행위 하는 거잖아요. 하자가 생길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과실이 있다든가 알았다든가 악이라든가 자 이런 것들을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느냐는 문제가 있어요. 대리인을 기준으로 할 거냐 본인을 기준으로 할 거냐라는 겁니다. 자 원칙적으로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저같이 직업적으로 대리인이 되시는 분들이잖아요. 다. 자 이런 분들은 그냥 본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본인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여러분들이 적당한 방법을 선택할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알았냐 몰랐냐, 여러분들이 실수를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것이지 본인은 원칙적으로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하자, 의사표시의 하자는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예외도 있지만. 자, 이게 이제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문제입니다. 세 번째, 본인과 상대방 사이에서는요, 이 대리인과 상대방에 대한 법률행위의 효과가 본인한테 미친다는 거예요. 그게 대리의 본질이에요. 대리는 대리인이 가서 행동을 하지만 그 행동의 효과, 결과는 본인에게 간다는 게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 이렇게. 요게 이제 우리가 대리의 삼면관계에서 정리할 내용이에요. 조금 있다가 다시 전자칠판 보면서 제대로 다시 한번 해보죠. 자, 그 다음에 복대리. 자, 이 복대리는 말 그대로 이게 다시 복자잖아요. 다시 복자예요. 그래서 다시 대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갑이 본인이고, 자, 을이 대리인입니다. 그런데 을이 병한테 다시 대리를 맡기는 거예요. 우리 얘를 뭐라고 그러냐면 복대리인이라고 합니다. 물론 갑의 입장에서는 조금 그렇겠죠. 을을 믿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변리사예요. 어떤 회사가 여러분을 믿고 일을 시켰단 말이에요. 대리를 맡겼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안 하고 여러분이 다른 변리사를 또 대리하게 한다는 게 과연 가능할 거냐라는 건데요. 자, 요건 이제 대리의 유형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볼게요. 우선 누가 여러분들에게 복대리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네, 이런 병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대리인이 다시 대리 맡기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저는 이제 수험을 생각한다면 이 복대리의 개념을 정확하게 외워둬야 된다고 생각해요. 조금 이따 한번 보겠지만 복대리는 뭐냐면 대리인이, 을이 본인,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 자신, 을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입니다. 다시요. 복대리인 병은 누구냐면 대리인 을이 을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누구의 대리인이라고요? 본인 갑의 대리인. 정확히 좀 외워두세요. 자, 요게 이제 복대리인이에요. 그래서 복대리인은 이 을의 지위가
임의 대리인이냐 법정 대리인이냐에 따라서 약간 좀 내용이 달라져요. 예컨대 우리 임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요, 원칙적으로 병이라는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가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회사가 여러분들을 믿고 일을 맡겼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일 안 하고 다른 변리사한테 일을 맡기면 싫어하겠죠, 갑이? 그래서 원칙적으로 안 돼요. 반면에 법정 대리인, 우리 법정 대리인이라면 그 대리권 안에 그 대리인 선임해서 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이 어차피 을을 믿고 일을 맡겼기 때문이에요. 다만 이제 임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대리권이 없는 대신에 아주 예외적으로 특별한 경우에 뭐 본인이 승낙이 있다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의 대리인을 다시 복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만 책임을 지고요. 이 책임의 정도는 굉장히 낮아요. 선임감독상의 책임만 집니다. 반면에 법정 대리인은 복임권이라고 하는데요. 복대리인을 선임할 권한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따라서 복대리인이 사고 치면 책임을 집니다. 선임 감독상의 책임이 아니라 그 책임을 그대로 져요. 사실 이건 되게 일반적인 논의예요. 우리가 어떤 권한이 세면 책임도 크잖아요. 그거 당연하죠. 그래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책임도 적은 거고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책임도 큰 거예요. 이게 복대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복대리의 개념을 외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복임권이 있느냐 없느냐, 그에 따라서 책임의 정도가 어떻게 되느냐, 요걸 물어보는 문제가 나옵니다. 요 복대리입니다. 그 다음에요. 세 번째, 요거죠. 요 두 개를 묶어주세요. 두 개를 묶으면 요게 이른바 무권 대리가 됩니다. 무권 대리라는 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이 대리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정상적인 대리, 권한을 가지고 하는 유권 대리가 있고요. 권한 없이 그냥 지가 지 마음대로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일을 하는 무권 대리, 이렇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유권 대리, 무권 대리. 그래서 요 유권 대리가 물론 정상적인 대리라서 요걸 가지고 우리가 대리의 삼명관계니 복대리인 이런 걸 공부한 건데요. 대리권이 없이 지가 대리인이라고 행동을 하면 이걸 권한이 없는 대리, 무권 대리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무권 대리는 다시 두 종류가 있어요. 진짜 무권 대리가 있습니다. 진짜 무권 대리. 우리가 이걸 협의, 좁은 의미라는 뜻이에요. 협의의 무권 대리 이렇게 불러요. 이제 우리끼리 얘기지만 진짜 무권 대리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교과서에는 좁은 의미다 해서 협소하다 할 때 그 협자예요. 협의의 무권 대리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무권 대리이긴 하지만 일반적인 유권 대리처럼 본인이 책임을 지는, 본인에게 그 효과가 귀속되는 무권 대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표현 대리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 표현 대리라는 게 표견대리, 우리 보일견자 있잖아요. 보일견자 이렇게 쓰는 거죠. 이 보일견자를 써서 표견대리 이렇게 써야 된다라는 분도 있어요. 밖으로 보이는 대리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대리가 아닌데 대리처럼 보이는 대리라는 겁니다. 이 두 종류가 있고요. 요게 우리 민법에 125, 126, 129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이제 협의의 무권 대리고요. 그 무권 대리의 효과는 130조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요 두 개 중에 특히 표현 대리는 우리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표현 대리는 그냥 여러분들 시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표현 대리 부분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자, 이건 지우고요. 자, 제가 여기다가 한번 써볼게요. 자, 표현 대리라는 겁니다. 좀 익숙해지셔야 돼요, 용어에. 표현 대리. 밖으로 보이는, 실제로는 대리가 아닌데 밖으로 보이는 대리라는 겁니다. 자, 요거는요, 우리가 외관이라는 말을 이제부터 쓸 건데요. 이거 외관은 뭐냐면 밖으로 보이는 어떤 흔적입니다. 실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고요. 밖으로 보이는 외관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돈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돈이 몇 조라고 할까요? 근데 실제로 우리 오늘 몇 조 부자, 이 슈퍼리치들은 그렇게 화려한 옷을 입지 않잖아요. 그냥 트레이닝복 입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럼 밖으로 보일 때 이 사람이 보이는 이미지가 있어요. 실제와 달리. 우리가 그걸 외관이라고 하는데요. 이 외관이 일단 존재해야 됩니다. 외관이 존재해야 됩니다. 일단 이 외관이 있어야 돼요. 이 외관이 뭔지는 125, 126, 129조의 표현들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다시요. 125조는 뭐냐면 우리 이제 뒤에 가서 어차피 할 거예요. 125조는 실제로 내가 대리인한테 대리권을 준 적은 없어요. 그런데 대리권을 준 것처럼 광고를 했다고 해볼까요? 사람들한테. 그럼 대리권을 준 적은 없지만 대리권을 줬다고 광고를 한 외관이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표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표시가 존재해요. 126은 뭐냐면요. 대리인한테 그 대리 행위를 하라고 권한을 준 적은 없지만 그 행위와 상관없는 어떤 조그만 진짜 대리권은 준 적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사람한테 가서 내 명의로 은행 가서 대출 받아오세요. 이렇게 대리 권한을 줬어요.
그럼 그 사람은 대출을 받을 권한은 있죠. 근데 대출을 받는 게 아니라 가서 집을 팔아 왔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집을 팔 수 있는 대리권은 준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대출 받아오라는 그 조그만 대리권은 준 적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걸 기본 대리권이라고 하는데요. 이 126조의 표현 대리는 기본 대리권이 존재하는 겁니다. 129조는 뭐냐면 지금 대리권을 준 적은 없어요. 그런데 예전에 과거에 대리권을 준 사실이 있어요. 지금은 없어요. 근데 그 과거에 대리권을 줬다는 사실, 그걸 이제 우리가 외관으로서 존재한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표현 대리 세 가지, 125, 120, 126, 129는 첫 번째 어떤 외관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이 외관을 본인이 당연히 부여했어야 돼요. 아까 제가 중복되는 얘기지만 125조는 광고를 해야 되고요. 126조는 기본 대리권을 실제로 줘야 되고요. 129조는 과거의 대리권을 줬잖아요. 이렇게 외관이 부여되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이 상대방, 이 대리인, 무권 대리인이잖아요. 무권 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이 외관을 이렇게 신뢰했어야 됩니다. 그렇죠? 상대방이 무권 대리인이랑 거래하면서 아예 너 대리권 없잖아 이걸 다 알고 했다면 이 표현 대리 책임을 물을 수 없어요. 표현 대리가 되면 어떻게 돼요? 무권 대리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대리인한테 대리권을 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좀 가혹하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이걸 신뢰했어야 됩니다. 이 신뢰를 표현을 정당한 이유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정당한 이유를 선의무과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선의무과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선의는 착하다는 의미가 아니죠. 몰랐다는 거예요. 얘한테 대리권이 없는 줄 몰랐다. 이렇게. 그래서 정당한 이유나 선의무과실이 있게 되면 이 외관 신뢰 요건을 충족해요. 이 세 가지. 외관이 존재하고 그 외관을 본인이 부여했고 상대방은 그 외관을 믿었다라는 이 세 가지 요건이 다 갖추어지면 이른바 표현 대리 책임이 성립합니다. 표현 대리 책임이 성립하면 설사 내가 대리권을 준 적이 없더라도 본인이 책임을 지게 돼요. 그렇죠? 요 표현 대리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좀 이따 자세히 볼게요. 자, 이 표현 대리도 아니다라고 하면 이제 마지막에 남는 건 진짜 무권 대리, 협의의 무권 대리입니다. 자, 협의의 무권 대리는 본인에게 효력이 미칠 리가 없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효력이 미칠 리가 없죠. 예를 들면 제가 아무것도 누구한테도 대리권을 주지 않았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저의 대리인이라고 해서 우리 집을 누군가한테 판다. 그 효력을 내가 받아라. 그럼 집을 팔아라. 이 말이 돼요? 그래서 협의의 무권 대리는 당연히 본인에게 효력이 없는 무효입니다. 그렇게 돼야 되겠죠? 당연히 무효가 돼야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 민법은요, 이걸 그냥 무효, 무조건 무효 이렇게 하지 않고 이거를 이렇게 유동적 무효로 법리 구성을 하고 있어요. 유동적 무효, 유동적이라는 말은 변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무효가 될 수도 있고 유효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자, 무효는 맞는데요. 무효는 맞는데 본인이 어차피 무권 대리인이 한 거 그냥 내가 효과를 받을게 라고 말하면 우리가 이걸 추인이라고 해요. 추후에 인정한다는 말이에요. 추인하게 되면 이제 무효가 아니라 이 행위가 그냥 유효가 돼버립니다. 반면에 적극적으로 나 이런 거 안 할래 라고 추인 거절을 할 수도 있겠죠. 또는 이 무권 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도 일정한 경우에 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게 확정적으로 무효가 돼버립니다. 이제 자, 이렇게 이 거래 관계가 일단은 무효지만 때에 따라서는 유효가 돼버릴 수도 있는 유동적인 상태, 무권 대리의 행태의 효력을 우리가 이렇게 법리가 유동적 무효로 구성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협의의 무권 대리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추인이 되겠죠. 어떤 경우에 추인으로 볼 수 있느냐, 추인은 누구에게 해야 되느냐, 추인하면 도대체 이 계약은 언제부터 유효가 되느냐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할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무효가 됐어요. 추인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무효가 됐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되면 누가 짜증나겠어요? 상대방은 짜증나죠. 어떤 사람이 와서 지가 대리인이라고 나랑 계약을 체결해서 내가 뭐 이것저것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무권 대리라고 그래서 추인도 얻지 못하고 행위의 효력이 없어진다고 하면 나는 짜증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상대방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135조에 여기다 쓸까요? 135조라는 조문이 하나 있어요. 이 조문은 뭐냐면 바로 이런 상황에서 협의의 무권 대리에서 대리인이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하고 이행도 못하게 될 때 상대방이 무권 대리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조문입니다. 이 135조 조문도 중요해요. 추인은 이제 130조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뭐 이제 지금 이런 내용들을 우리 이제 차분하게 공부할 거예요. 자, 이런 내용을 어떻게 공부할 거냐면 우리 지금 늘 해왔듯이 전자칠판으로 이제 좀 자세한 내용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교재를 같이 읽어가면서 밑줄 볼 거고요. 그러면서 옆에 있는 기출 문제들을 실제로 풀어볼 겁니다. 확인할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뭐 이거 객관식 못할 이유가 없죠. 자, 이제 한번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봅시다. 네, 이거는 뭐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자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서론. 도대체 대리가 뭐냐라는 겁니다. 이거예요, 이거. 네, 본인의 일을 대신 처리하는 겁니다. 이 본인. 네. 이 대리에서는 기본적으로 세 명이 등장한다고 그랬어요. 이 본인과 요 대리인과 그 다음에 이 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 이렇게 세 명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일을 대신 처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시험 합격하실 테니까 본인 누가 돼요? 여러분들한테 돈 주는 회사, 거래처, 이 본인. 여러분들은 누군데요? 대리인. 상대방은 누군데요? 여러분들이 싸워야 되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본인, 대리인, 상대방 이렇게 세 명이 등장하는데 대리라고 하는 건 본인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개념들이 있어요. 첫 번째, 대표. 오히려 이게 더 여러분들이 익숙한 개념이죠. 회사의 대표, 뭐 이런 거 대표. 자, 대표는요, 기본적으로 대리에 관한 법리를 적용합니다. 대표는 회사를 본인으로 한 대리인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다만 저 대표는 대리인과 좀 다른 이 법리들이 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불법행위라든가 이 사실행위에 대해서도 법인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대리는 그렇지 않아요. 대리는요, 내가 누군가를 때리라고 대리권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건 이제 범죄행위의 교사죠. 그래서 그런 건 안 돼요. 따라서 불법행위에는 대리가 있을 수 없고요. 사실행위는 뭐냐면 의사표시가 필요 없는 법률행위예요. 그냥 단순히 이거 들고 오는 거, 이런 거 의사표시가 필요 없잖아요. 따라서 여기에는 대리가 어울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 대표의 경우에는 불법행위나 사실행위에 대해서도 본인이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혹시 낯서세요? 네, 낯설면 안 되죠. 우리가 법인편에서 공부했잖아요. 법인편에서 35조라는 조문을 공부했어요. 이게 뭐예요? 법인의 대표가 불법행위 하게 되면 법인이 불법행위 책임지라는 거 아닙니까? 네. 대표가 거기서 공부했던 거예요. 한번 복습하셔야 돼요.